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랜만에 테슬라가 웃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테슬라 실적이 22억 6천만 달러 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혀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강달러 현상에 힘입어서 오르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전에 저희가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인 시황은 분위기가 어떤지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일제히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 상승폭 굉장히 컸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1조 달러 위에서 다시 안착을 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 전일 대비 1.72% 소폭 하락 전환됐지만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13% 이상 오르면서 좋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23,0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 비트코인의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이 끝나고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한편 스톡차트닷컴의 시니어 마켓 전략가인 데이비드 켈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22,000달러 선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짧은 기간 안에 3만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현재 추가 상승 여력이 다분하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52평선 위를 뚫고 올라갔고요. 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대 강도 지수가 60 이상을 가리키는 등 이 상반 모멘텀이 현재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50일 이평선을 유지해주지 못한다면은 이 7월 저점이었던 2만 달러 아래로까지 다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현재 가격은 2만 3천 불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모멘텀이 포착이 되기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어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현금화한 것이 밝혀지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매일 비트코인은 1,000억 달러의 규모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팔아치운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은 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 수준이다라고 전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일단락 지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매도한 것을 놓고 이 시장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기업들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이 전형적인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남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어서 이더리움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2.75% 소폭으로 올랐고요. 전주 대비는 여전히 34% 이상 오르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1,500불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이끈 정말 주요 원인이라고도 꼽을 수 있죠. 오는 9월 달에 이더리움의 2.0 메인넷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가 이 이더리움의 병합 테스트 이제 90%는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롭스텐 테스트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더리움이 2.0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또 좋은 가격적인 호재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이고요. BNB가 전일 대비 0.94% 소폭 오르면서 현재 가격 264불입니다.
리플도 전일 대비 0.28% 소폭 올랐고요.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도 전일 대비 0.35%, 솔라나가 0.21% 소폭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전일 대비 1.84% 하락했지만 전주 대비는 13%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가격 0.09달러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코어 소프트웨어 새 버전이 출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밈에 불과했던 코인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들의 기술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전반적인 생태계를 확장해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암호화폐 고래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 도지코인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약 10만 달러를 넘는 고래 투자자들이 지난 18일 하루 동안 도지코인을 거래했던 건수가 106건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레이어2 솔루션을 향한 이 고래들의 관심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리곤과 유니스왑의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7월에 되고 한 달 동안 도지코인은 9.3% 올랐고요. 폴리곤은 무려 72%, 그리고 유니스왑이 41% 급등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업계 전문가들은 이 다가오는 하반기 우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는지도 한번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소매 수요가 개선됐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레버리징의 강렬한 단계가 끝난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5월과 6월에 목격됐던 2018년 이후 가장 극단적이었던 백워데이션이 이제는 극단적 단계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워데이션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번 암호화폐 시장이 9월 19일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자산 가격 회복이 이 암호화폐 펀드 또는 이 선물 공간에서 목격되지 않은 것은 이 암호화폐 수요가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6월 말 이후로 규모가 더 작은 지갑들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이 고래들보다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런 한편 드비어 그룹의 CEO죠. 나이젤 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마지막 하락 단계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거대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죠. 크립토닷컴이 이제는 구글페이 결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구글페이를 통해서도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닷컴은 최근 몇 달 동안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양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을 연이어서 취득하기도 했었죠. 구글페이 같은 경우도 올 1월에 결제 대기업인 페이팔 임원을 본격적으로 결제 부문 책임자로 영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계획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과세 이슈, 사실 2017년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가 오갔었는데요. 사실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 지속적인 정권 교체 또 이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 과세와 관련된 기간이 지속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최종적으로 2025년부터 세율 20%를 적용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하거든요. 2025년에는 정말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ETF에 대해서 특징과 차별화 지점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값싼 거래 수수료로 ETF를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이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ETF 투자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ETF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o last time we talked about what an ETF is, how it differs from a mutual fund, why people like it, and what the characteristics are. Now what I want to do is to get into specific ETFs and show where they are and what kind of ETFs you can buy and how they cover all sorts of areas of the market, investment styles, asset classes,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So what we want to look at right now is let's just look at just really simple, okay? The ETFs that we take a look at, not this week, but the previous week, what the inflows and outflows were for some of the biggest ETFs. And what we can see was the total stock market ETF, there's a total stock market, not just S&P 500, but covers everything, NASDAQ, technology, large caps, small caps, that sort of thing. Big, mid cap, which is just underneath, or just above small caps, had a good inflow, okay? And then you go down here and you can see that the 1 to 3 month Treasury bill ETF had some growth, and then we can have value ETFs, Treasury bond ETFs, more value ETFs. Those are what we saw inflows that week. Now remember that this is the week before the Fed rate hike. So those are the kind of things that we saw coming in. Fairly defensive, short bills, value plays, that sort of thing, and overall stock market. When we look at the redemptions, now we'll see something interesting. So substantial redemptions out of the spiders that week, okay? High yield bonds, another one, and corporate bonds. So corporate bonds and high yield bonds have a theoretical equity component to them that you don't see in government bonds, because obviously they're rated with the credit quality of that company. And high yield bonds have an affinity to trade a lot like stock market does. So when you have a rising rate environment and a declining stock market, high yield sector really does poorly. And we saw a significant amount of redemptions out of that thing. We also saw some high yield corporate bonds going down, some more senior loan stuff going out, so some small corporate bonds. So what we saw here, and a little bit of energy sector, because now we seem to be breaking down in that energy space. And I'll talk about that in a couple more pieces here as we go down the road. But that's what we saw, and that makes sense what we saw in a week where we knew the stock market was down fairly significantly. So let's look at what types of ETFs we can buy. And let's just think about what are the biggest ETFs, period, regardless of the asset class they're in. And so you can see that they're substantially equity-based and bond-based, and that's about it. And so what we have is spiders, S&P 500, right? The core S&P 500, total stock market. So this is what people buy to be able to gain exposure into an overall market, because they want to say that my portfolio went up, the S&P 500 went up 17% this year, my portfolio went up about 17%. They don't want to say the S&P 500 went up 17% and my portfolio only went up 5%. We can also look at now equity-only ETFs, and we can see the different kinds of equity-only. So these are not just the largest ETFs, these are the largest equity-only. So we can see, obviously, the top four, top five. Then we've got a value ETF right now that's fairly substantial at $95 billion worth of assets. Developed markets is pretty interesting. I'm surprised that that's where it is. That's different than emerging markets, but that's still a pretty good one.
emerging markets down here, that one kind of throws me, but that's how people get into emerging markets. And now we can see that the growth, which is usually much higher than the value, is like a third the size of the value. And that's because people have been buying more value-oriented stocks in a defensive mode this year as opposed to buying growth stocks this year. When we break it down by inside of equities, then we'll look at investment strategies, right? We can do growth, we can do mid cap, which is just above small cap, Russell, which is small cap growth, technology. This is a technology sector. Again, healthcare, growth ETF, a quality factor. Quality factors are if you can identify the factor bases that you want to use, say, for example, increasing dividends, increasing earnings per share on a quarter-by-quarter basis, increasing analyst estimates of stock prices 6 months out, that sort of thing. You can identify factors and get into an ETF that basically tries to find factors that are positive to stocks and pick stocks based on those factors. Healthcare and consumer discretionary. So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And that was just in the growth space. So now what I can also say is let's do an industry space. Let's think about whether it's real estate, whether it's energy, whether it's technology, whether it's industrials. And I just picked energy, for example. So, and energy we know had a really good year so far this year. So we've got an overall energy fund, a North American pipeline fund, a small cap energy fund, a China energy fund, and a Russia energy fund. Obviously the Russian has had a very difficult time. But the balance of these things that all have positive returns for this year so far. We can also look at them by investment style. So we can say high dividend payments, low dividend payments, high PE, high beta stocks, low PE stocks. We can look at all sorts of different investment styles. I just picked low PE, and you can find, like, obviously a high dividend payment would be a low PE stock, okay? An emerging market, low PE stock, you can find a lot of that. Oil and gas, for the last 10, 15 years, oil and gas has been in a low PE space. And the reason is because we know what we have with oil and gas. So you're just, it's not a growth area. It's not like you're going to find a bunch of new oil and gas. You know what you have. You drill on the finds that you have. Financials, European financials. So all of these are low PE areas. Then we can also break it down by active and passive. We know that there is mostly passive because we've seen that before when we talked about that. It's predominantly a passive space, but there are active spaces in here. And you can see that there's different kinds. There's JP Morgan Research Enhanced Equity, a targeted value ETF, an ARK Innovation ETF. They've had a terrible year this year, but they substantially outperformed the market in 15, 16, 17, and 18, and 19. So we can look at small cap. We can look, all of these things are active. So you can also break them down by that. In essence, you can find an ETF to fit whatever you want to think about in terms of how do I want to play the market? How do I want to have my investments? Where do I want my investments? And you can buy an ETF with a very low cost entry and fees for the annual fees for the year. You can buy an ETF that's going to suit your needs. 네, ET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즐거운 금요일 아침에 네.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올라와줘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간밤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제 유럽도 제로금리 시대에서 좀 탈피를 했다, 빅스텝을 단행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 테슬라를 좀 필두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려 봤는데요. 국내 증시에 좀 집중해서 보자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길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국내 증시는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관련돼서 이제 외국 상황이 이제 특히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유럽 시장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11년 만에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인상을 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동안 뭐 EU 같은 경우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계속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좀 미뤄왔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난달 유로에서 그 CPI 상승률이 8.6%를 기록을 하면서 97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이를 위해서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거다라고 이제 예고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에는 뭐 처음 올리기 때문에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2016년 3월 이후에 유럽에서의 제로금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통화정책의 이제 정상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9월에도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로존 내에 이제 여러 이제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19개 정도의 국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각 국가마다 경제적 차이 때문에 일단 모두 동일한 이제 그런 이제 금융 시스템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일단 남부 유럽 지역, 특히 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인 TPI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결정한 이유는 뭐 최근 들어 이제 ECB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이제 북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남부 유럽의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더 안 좋다라는 그걸 이제 반영을 해서 일단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드라기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정치적인 혼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특히 이제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경제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우려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하고 이탈리아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4% 정도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탈리아가 더 고금리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뭐 이렇기 때문에 ECB 입장에서 1에서 10년물 짜리 이제 공공이나 그다음에 공공 부분 채권을 이제 그 금액의 제한 없이 이제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럽 내에 아마 경제 상황은 좀 더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이제 ECB가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졌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5만 1,000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3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1년 11월 이후에 이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는 이제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가 조금씩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이 7월달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2.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 이제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인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7월달에 그 이제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되면서 향후에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뭐 예상보다 좋은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예상치가 지금 경기 둔화를 반영돼서 조금 낮춰졌던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패드셋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리서치 이제 센터가 있는데요. 그 리서치 센터의 이제 자료에 의하면 S&P 500 지수에 지금 발표된 회사가 한 60여 개 회사가 됩니다. 그중에서 3분의 2가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발표됐다라는 게 뭐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전일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이제 국내에서 발표된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조금 부진하게 그럼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81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 관련된 분야는 뭐 14% 증가한 37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수입이 원자재 관련된 뭐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25% 증가한 45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가 좀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중국산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익 금액이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전체 지금 원자재 중에서 한 60%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수익 2차 전지가 생산이 많이 될수록 뭐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출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제품이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 경쟁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감안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뭐 중국 관련된 뭐 지금 소비 관련된 중국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소비주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이런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팩트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자세하게 좀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증시 시장을 좀 이렇게 증권시장을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칼을 좀 빼든 거죠. 5년간 기업 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R&D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금액이 어마무시하고요. 세금도 깎아주겠다. 네. 파격적으로 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내놓은 상황인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갈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최근에 반도체주가 많이 좀 움직였죠. 네. 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육성법이 이제 새롭게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영향으로 크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매수를 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제 투자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40조 규모의 반도체 관련된 투자 지원 방안을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같은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비 세액 공제를 기존에 이제 6에서 10%보다 2%씩 증가한 8에서 12%로 확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의 이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을 지금보다 한 3분의 1 정도 확대한 이제 490%까지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용적률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공장의 이제 라인을 좀 더 깔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기존에는 이제 12개의 클린룸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18개까지 설치가 가능한 만큼 그만큼 이제 생산 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반도체 단지 내에 지금 전력이나 용수 관련된 기반 인프라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그 관련된 시설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좀 작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아직은 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반도체 육성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때 2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신규 투자당 최대 30억 달러의 직접적인 보조금도 지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52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지원 자금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서 뭐 한 8천억 엔 정도를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EU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에 430억 유로를 지금 지원할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비해서는 뭐 국내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고 좀 작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해외 뭐 각국에서 아직 지금 지원을 뭐 추진 중이거나 뭐 계획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먼저 관련된 투자 금액을 지금 발표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해외에 이제 관련 이제 국가에서 지원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금액을 추가적으로 아마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면서 투자가 뭐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청주 공장의 증설을 일단 좀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의 이제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착공을 계속 좀 미루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국내외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 육성 법안이나 뭐 지원책들이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또 이제 이렇게 공장이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장비들도 같이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네.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소부장 이제 자립화율을 뭐 지금보다 50% 증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도 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공장이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장비, 설비들이 필요한 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도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이것도 글로벌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건설될 이 원전만 하더라도 600만 가구의 저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원자력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정부도 원자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호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자력과 관련된 투자 계속 이어가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안에서 좀 선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일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신규 원전 계획을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승인을 했는데요. 뭐 원전을 건설하는데 총 한 20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이제 31조 정도 이제 뭐 들어가고요. 건설 기간은 9년에서 1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전 용량은 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600만 가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3.2 기가와트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도 영국에서 원전을 개발을 하니까 뭐 조금 그 건설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는
있었긴 했는데 뭐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건설하는 주체가 프랑스와 중국의 이제 합작 범인이 그 원전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전력회사 이제 80%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광익 집단이라는 기업이 이제 20%를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두 나라 다 원전 건설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유럽 지역 내가 영국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나 체코, 네덜란드 같은 데서도 신규로 원전을 추가 건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특히 이제 유럽 내에 에너지난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이제 사전적인 단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아마 원전을 건설할 건설회사를 선정하지 않을까. 여기는 아마 국내 컨소시엄이 아마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외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로 원전 건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도에 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외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EU 입장에서도 봐도 이제 원전 건설을 위해서 이제 텍소노미라는 이제 그런 이제 친환경 관련 전체의 원전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가 지금보다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향후에 이제 원전은 이제 기저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뭐 계속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재생에너지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전력량이 생산이 이제 들쭉날쭉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저절 발전이라고 그래서 뭐 일정 부분의 이제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화력 발전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아마 원전 관련 쪽으로 뭐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전체 뭐 각국의 이제 전력 발전량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아마 원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더 확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게 핵 폐기물 관련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텍소노미에도 이제 그 적용을 받는데요. 원전을 건설할 때는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도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아주 아주 큰 폭의 확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전 계획이 이제 한번 계획을 해서 실제 운영까지 한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원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전은 일단은 뭐 지금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이제 정책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 내에서 지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이제 화석 연료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한 38%, 그다음에 화석 연료 비율이 37%가 될 만큼 이제 신재생으로 가는 게 이제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이제 계속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발전 비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은 가지시고 뭐 추가적으로 원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장 작전 좀 콤팩트하게 전달 가능할까요? 네, 뭐 미국이 이제 시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국내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관련돼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지수는 그러니까 지난 고점인 2,422포인트를 이제 넘느냐 안 넘느냐를 아마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단기 랠리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게 되면 2,500포인트까지도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할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금 반등이 본격적인 이제 상승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베어마켓상에서의 밸리로 인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그런 정책이 그런 투자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단 뭐 주도주 중심으로는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좀 큰 폭 상승 시에는 뭐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뭐 권해드립니다. 네, 간밤에 상승을 했던 뉴욕 증시 이야기와 녹여서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돌아가 보면 간밤에 뉴욕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강세와 약세 업종을 짚어주신다고요? 네, 미국 시장 강세, 약세 업종 같은 경우를 체크하고 가는 이유는 일단 추세적으로 강세 업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약세 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52주 신저가가 나타나는 업종보다 개별적으로 이게 종목이 겹치는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좀 매매를 피해야 되는 업종 이런 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속해서 대형 IT 업종 강세가 나타났는데 어제도 강한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으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는 점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었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속되는 뭐 IT의 강세, 그 IT 중에서 대형 IT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수 대비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IT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이 유리한 시장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기준으로 해서는 오늘 약 9포인트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지금 기존에 바라보던 특정 주식에 대한 지표 같은 경우가 많이 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주가에 대해서 하락을 했었던 요인이 좀 바뀌는 점, 그 바뀌는 지표를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종목이라든지 그런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표를 통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흐름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경우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하량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6월 출하량이 2,748만 대가 나타났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 달 대비해서 34% 증가하는 수치였고요. 이게 특수효과로 6월에 중국의 행사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해서 9%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겠는데요. 예, 이게 직접 수요와 연결되고 재고 부분까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순수하게 데이터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을 비춰보면 계속 좋지 않던 데이터가 이제 돌아서는 흐름의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고
델타를 통해서 먼저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은 한 분기에 후행성이다 보니까 먼저 주가에 가까운 지표를 통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올해 예상이익은 9,3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7,900억 원 수준입니다. 실적에 비추어서 지금 시가총액은 적정 수준 단계고요. 이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표에 바뀌는 요인이 있으면 매수의 대응으로 가능한 구간이겠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9조 원대 시가총액 기준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접근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란 점을 말씀드리면서 14만 1,0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그 구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점 여러분들 들으셨죠? 접근 가능 가격이 14만 1,000원대에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면 좀 무서울 정도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우선 기존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시기 때는 기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코로나가 생겨나고 확진자의 증가 추이 때는 마스크 주들의 강세, 그다음에 키트 주들, 그다음 백신, 원격 진료 이런 업종들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는 워낙 생산이라든가 그게 편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키트주 같은 경우가 다시금 반응을 했었고요. 편의점 후무 판매가 확정되면서 주가는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백신주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난 이후에 조정 나타나는 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과 관련된 부분, 원격 회의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의 시세가 낮거든요. 종목들은 기존의 시세 났던 업종 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가 그래도 느는 추세다 보니 그와 같은 개별주의 플레이들은 있겠고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확진자가 느는 단계에서 지금 치명률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늘지 않는 상황이고, 기존 그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늘 수 있는 데이터가 한 반 정도 오더라고요.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선 좀 가깝게 그 실적에 대입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 군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느는 환경에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종목은 호텔신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는 면세점의 수익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고, 이제 그냥 외국인 여행객들이 일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환경이다 보니까 가깝게는 실적에 대한 의문점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되겠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 특히 실적 발표 시즌 때는 가격을 괜찮게 접근을 했더라도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하루 뒤에도 주가가 망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이 컸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구간보다는 더 한 단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도 안 좋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 단계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점을 이용해서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환경, 여름 휴가고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 기존에 봤던 한 전 저점 구간, 코로나 확진자가 증대하면서 한번 봤던 저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던 저점 그 구간을 훼손하는 흐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점에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호텔 신라의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로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격을 해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 그 구간이기도 하겠고요. 한 66,000원대까지도 열어서 생각도 가능한 흐름이기도 하겠고, 시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68,000원대부터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호텔 신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시작전 작전 오늘도 세워봤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실시간으로 좀 함께 포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프로그램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